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이 전라북도 국회의원 수가 11명에서 10명으로 1명 줄게 됐습니다. 당연히 전라북도의 이 정치적 영향력과 위상은 좀 위축될 수밖에 없겠지요. 이 반면에 경기도는 8명, 대전, 충남권은 2명 국회의원 수가 불어나게 됐습니다. 이건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가 불러온 현상입니다. 사실 전라북도의 인구는 오래전부터 6위였습니다. 2000년도에 200만 명 성이 붕괴됐고 그 이후에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해결은커녕 아직도 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라북도라는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수 감소를 계기로 전라북도 인구 감소의 현실과 원인 그리고 대책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훈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송영남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정철모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영상창업대학원 문윤걸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토론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토론 주제에 짧게 압축한 화면 준비해봤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인구가 계속 추락하고 있다. 한때 250만 명을 웃돌던 전라북도 인구는 지난해 187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 2000년 200만 명 선이 붕괴된 이후에도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초라한 전북의 사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최근에 결정된 국회의원 수의 감소다. 다가오는 20대 국회에서 전북의 국회의원 수는 19대 때보다 1명 줄어들게 됐다. 국회의원 수의 감소는 전북의 정치적 영향력과 비중이 그만큼 약화된다는 걸 의미한다. 전북의 인구 감소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영남의 경우 부산과 대구, 울산, 구미 등이 산업화 과정에서 거점으로 성장했고 충청권이 세종시를 중심으로 근래 들어 급격히 몸집을 불리고 있는 반면 전라북도는 더욱 세력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으로 대거 유출되면서 전북의 인구 감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인구가 줄면 구매력이 떨어지고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등 경제도 활력을 잃어 낙후를 면하기 어렵게 된다. 브레이크 없는 전북의 인구 감소, 그 방향을 돌려 인구가 모이는 곳, 살만한 고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가 오늘의 이 토론 주제인데요. 인구 감소를 좀 따지자 보면 그동안 전라북도 인구가 얼마나 감소됐고 지금 현실은 어떤지 좀 그 현주소를 좀 짚어보는 일이 필요하겠죠. 최훈 실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인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줄어든 것은 아닐 테고 오랜 시일에 걸쳐서 아마 인구 감소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인구 통계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좀 자료를 가지고 그 전라북도 인구 변화를 예. 한번 제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라북도 인구 변화를 보면은 1966년에 252만 명을 최고 정점으로 해서 예. 그 뒤로는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서 2000년에 200만 명이 무너졌고요. 2009년에는 가장 최저점 185만 4천 명으로 지금 저점에다가 다시 조금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은 187만 명, 정확히는 186만 9,711명이 지금 되겠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전국 인구를 갖고 전라북도의 점유율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전국 인구가 5,153만 명일 때 전북 인구가 187명으로서 3.6%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비 인구 증감률을 봤을 때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종, 경기, 인천 이 부분은 지금 2005년 전에 비해서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지금 0%서 지금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고 전남, 대구, 부산, 서울은 지금 줄어드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인구의 그 현황을 봤을 때 제가 한 가지 그 일본에서 있었던 하나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17개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다시피 일본에도 47개 광역지자체의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2014년 재작년 9월에 이 일본의 지자체 그 장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다가 그 히로시마 지사가 아주 분노 섞인 말로 지금 도쿄, 동경에 전국에 있는 젊은 인구가 다 동경이 다 집어삼키고 있다. 예. 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주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그 동경 외에 있는 그런 어떤 자치단체들의 어떤 지사들의 모든 공감대를 나타내면서 이때 인구 감소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 자치단체 도지사들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인구 감소와의 전쟁을 갖다가 어떻게 일본에서 나섰던 계기가 됐는데 저희들로서도 이 수도권을 제외한 조금 넓게 보더라도 충청권 이남에 있는 저희 비수도권 자치단체로서는 인구 문제가 아주 굉장히 주요한 현안으로서 대두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본 그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일본은 어느 정도 시기에 그런 2014년도 얘기합니다. 예. 사실 그 전에 5년 전에 2009년 6월에도 그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그때는 위기 감소 위기 선언이라는 걸 했는데 예. 5년 뒤에 인구 감소 비상사태라는 용어를 쓰면서 예.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예. 저희 나라도 좀 그 한국도 비슷합니다만 일본도 한국 못지않게 수도권 쪽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굉장히 심했던 모양입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최훈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1966년도에 그 전라북도 인구가 가장 그 정점이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뒤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고 한 50년 사이에 한 65만 명이 이렇게 줄은 것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잠깐 짧은 시간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는 거의 이제 정체 상태다. 앞으로 더 혹시 줄거나 어떻게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앞으로 저희들도 인구 추계를 보면은 우선 전국적으로도 지금 저희가 인구 증가율은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의 인구도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이 인구 감소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는 조금 줄 걸로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든지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를 다시 증가하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하면서 추진해 나가야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특히 심각한 것이 젊은 인구들이 좀 많이 줄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게 좀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은 좀 송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청년층의 인구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었고요. 특히 20대 초반보다는 20대 후반에서 30대가 굉장히 유출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경우는 뭐 학업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유출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는 일자리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라북도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로서는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 지역을 떠나는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20, 3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좀 더 많이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것이 좀 통계적으로 뒷받침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20, 30대 그 인구 유출의 그 현황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20세에서 39세 사이에 인구 유출이 2000년도에서 2010년도 센서스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전국은 약 11.3%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저희 지역은 무려 23.6%가 청년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상당히 그게 높은 수준으로 지금 감소한 것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청년들이 가는 지역은 아무래도 주로
수도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전라북도 청년층 이동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서울과 이게 여기 보면 전출 지역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거의 반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비중이 수도권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어쨌든 그 학업이라든지 좀 일자리를 찾아서 아마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 그런 네, 말씀이셨던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최훈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66년에 252만 명이었고 올해 지금 지난해 187만 명이었는데 제가 좀 잠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사이에 서울시 인구를 보니까 같은 기간에 서울이 66년도에 379만이었더군요, 인구가.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의 1000만에 가까이 육박하니까 한 2.5배에서 3배가량 늘어선 것이니까 사실 전북의 인구뿐만 아니라 지방의 인구들이 전부 사실은 서울로 그 이동을 해서 많이 집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 이동 중에서 40, 50대가 최근 들어서 조금 그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한 800만 명 지금 해서 은퇴하고 이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오고자 하는 수요가 지금 있고요. 예. 전라북도 입장에서 이제 40, 50대가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본다면은 이제 그 혁신도시 조성이라든지 또 귀농귀촌 예. 또 전북의 중심 도시인 또 점주시를 보면 한옥마을의 성장이라든지 또 탄소밸리 뭐 이런 것들이 40, 50대를 전라북도 쪽으로 끌어들이는 주요한 요인인데 특히 이제 귀농귀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이붐 세대가 800만 명 정도가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보다는 더 많은 귀농귀촌 인력이 40, 50대 중심으로 해서 내려올 가능성은 많다. 예.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지자체마다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귀농귀촌 인구가 전라북도에 와서 인구 구조상 건전한 생산 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그 지금 청년층에 대한 문제는 별도고 40, 50대 인구가 많이 내려와서 지역의 어떤 인구 구조를 좀 이렇게 튼실하게 만드는 예.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지난해의 경우에 그 40, 50대만 해서 한 2,500명 정도까지 이런 정도 순유입이 전라북도에 된 것으로 이렇게 예. 집계가 됐던데 정 교수님께서는 뭐 혁신도시라든지 귀농귀촌 또 뭐 한옥마을 이런 등등의 영향이 있지 않았겠느냐 예, 이렇게 예. 분석을 하시는군요. 예, 그 중에서 그 귀농귀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걸 예. 전북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목표한 그 인구 증가가 약 한 3만 명 정도로 돼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전북연구원에서는 한 4만 6천 명까지 유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의 그 직원들이 여기 주민등록을 전주로 옮기게 되면은 전주시에서 경우는 1년 후에 1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교부세랄지 여러 가지 그런 중앙에서 그 지원이 인구 수에 따라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예. 그것을 이제 지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혁신도시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공공기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야, 이 주민등록 전주로 이전해라 이렇게 서로 격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아마 예. 그게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예. 그 지금 전라북도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뭐 영남권이라든지 충청권 이런 지역도 인구 감소를 상당히 상당히 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그 전체적인 이제 인구 구조를 보면 아마 이건 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대동소이한 문제점을 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20, 30대가 주로 이제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고요. 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던 이제 40, 50대들은 퇴직 이후에 이제 삶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해 오는 이제 그 인력들은 아마 뭐 그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생기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이유는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던 퇴직자들의 이제 그 생계 문제라든지 또는 삶의 질 문제가 부각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도권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이제 연령별로 인구 대책을 새로 이제 정립을 해야 될 그럴 시점입니다. 이를테면 아까도 이제 전라북도에서 그 20대가 이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것보다는 30대에서 이제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쩌면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통계에서 보이는 약간의 이 어떤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20대에서 이제 대학을 주로 이제 서울로 이제 많이 가게 되는데요. 수도권으로 간 학생들이 대학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즉시 주소 이전을 하진 않거든요. 대개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직장을 잡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주소 이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20대에서 이미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계에서는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인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젊은 층 인구들의 그 인구 유출이 일어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교육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젊은 층에게서는 또 상대적으로 이제 40, 50대 층에서는 이제 외부에서 저희가 이제 40, 50대 밖으로 나가는 인력보다는 오히려 이제 들어오는 인력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조금 더 심도 깊게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한국 사회의 뭐 고민거리이기는 한데요. 저출산 문제가 예. 출생률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전라북도가 출생률이 좀 높으면 그래도 좀 인구 좀 증가에 도움이 좀 되지 않는가요? 예, 그러니까 이 인구, 그러니까 우선 지역을 놓고 인구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예.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예. 하나는 우리 자체에서 출생률이 어느 정도 예. 되는지하고 예. 또 한 측면은 좀 전에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던 우리 지역에 있는 인구들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고 예. 또는 외부에서 우리 쪽으로 유입을 하는 그런 게 이동에 관한 예, 문제. 이동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 저출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는 뭐 예. 전 세계적으로까지도 예, 지금 예, 현재 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고 지금 예. 우리나라에도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출생 순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약간 하위권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예. 수준입니다. 근데 예. 제가 이거 한번 표를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 같은 경우가 전라북도 같은 경우가 지금 합계 출산율이라는 우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예.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예. 이게 2.1이 돼야만 이게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2.1명인데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합계 출산율이 1.205명입니다. 평균이. 예. 근데 지금 전라북도는 1.329명으로 약간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예. 그런데 왜 지금 저희가 출산가 낮냐면 여기 아까 얘기한 그 20대 쪽 30대 인구가 좀 다 적다는 거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예. 가임 여성 비율은 전국이 13.4%인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가임 여성 비율이 11.4%로서 예. 평균보다도 지금 예. 낮은 게 이런 게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 청년층에서 좀 20에서 39세 사이 여기가 지금 인구가 여기가 조금 약하다는 것이 아마 출생률하고도 그 관계가 있다고 지금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젊은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생아 수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아마 그것은 결국은 우리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을 자꾸 미룬다거나 예. 또 그리고 이제 출산에 그 육아 부담 때문에 출산을 좀 미루는 그런 경우들이 더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의 출생률이 상당히 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 어떤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지를 좀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죠. 제가 모두에도 국회의원 수 한 명 감소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그 이제 20대 총선에서는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수가 지금 10명으로 이제 19대 때보다 한 명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한 명 줄어들다 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문윤걸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상징적이고 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또 있게도 봐야겠죠.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대로 국회의원이 이제 할 수 있는 그 정치적인 권한이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발언권이 약화된다는 것도 이제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 못지않게 이제 저는 이걸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보고 싶은데 이렇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권력이라든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가치 판단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를테면 이제 모든 것을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원을 다시 분배한다든지 또는 국가가 이제 뭔가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을 단순히 인구 기준으로 이제 나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우리 전라북도처럼 이제 인구가 이렇게 좀 감소했거나 인구가 축소되는 이런 지역들은 계속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 자원 배분에 있어서 불평등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그 인구 대책과 동시에 갖춰야 될 대책이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가 자원이라든지 권력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한 대응 논리를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국회의원 수도 사실은 그 인구 수에 따른 논리 때문에 줄었다는 네, 그렇습니다. 건데 거기에는 사실 뭐 면적이라든지 지역적인 특성, 농어촌의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됐었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그 서울 중심,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자원이 분배되면서 생기는 전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단순히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그 자원이 집중되면서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응 논리라든지 또는 선진국의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해서 이 인구를 기준으로 모든 자원을 배분하는 그 기준을 저희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 일부 법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2대1 쪽으로 하는 것이 쪽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속에는 사실 인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영역에서 생기는 이 문제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정치적인 영역 외에 경제적인 영역이라든지 사회적인 영역이라든지 이 모든 영역에서 단순히 인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양적인 성장 시대가 끝나고 질적인 성장 시대고 또 서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양적인 성장이 없는 진보,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크게 보면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일본 같은 데는 지자체가 이제 인구 감소되고 경제적으로는 대도시나 이거하고 형평성을 갖추기 어려우니까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지자체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GNP가 아니라 GNH, 행복지수를 발굴하고 그 행복지수를 가지고 새로운 지역의 브랜드 마케팅을 해가면서 지역의 경쟁력을 도모하는 그런 다양한 전략을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라는 지표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거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대단히 어렵지만 예. 지자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지역의 여건, 예를 들면 전라북도는 이제 농생식품 산업의 새로운 비전이 있는 걸 가지고 하면서 산업 기반도 마련해야 되지만 전북이 갖고 있는 쾌적한 삶의 조건, 또 중앙일보나 여러 가지 전국 규모 매체에서도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전라북도 전주다. 뭐 이런 것들이 양쪽으로 평가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독자적인 지역 행복 지수 같은 개념을 도입을 해서 지역의 삶의 여건을 좀 홍보도 하고 그런 면에서 지역 주민에게 여기 살고 있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게 하면서 또 800만이라는 많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은퇴자 또 아까 베이비 부모들이 제2의 고향을 찾고 있는 상황이 도래하거든요. 예.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면 새로운 대안들은 다양하게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안 쪽에, 대책 쪽에 가까운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 정치적인 위상과 영향력의 상징으로서 이 국회의원 수의 감소 문제를 좀 다뤄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전라북도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뭐 국회라든지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제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수가 줄어든다는 게 상당히 도가 일을 하는데도 상당히 좀 타격을 받지요. 그렇죠. 전라북도의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다가 지금 그 중앙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주장하고 그 지분을 갖고 오는 그런 게 지금 이 국회의원들인데 그 숫자가 드러나는 건 그런 면에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치권에서 해드리지만은 혹시 그 선거제도 개편이 향후에 된다면은 이 부분 지금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이나 충청권 여기는 확 늘고 이 농어촌 쪽에 지금 지역이 지금 줄었다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 집중을 좀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을 갖다가 좀 확대하는 그런 방안은 한번 다시 좀 논의가 돼야 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19대 때도 지금 11명 국회의원이 있을 때도 각 상임위의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다 배치가 못 됐었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 명 더 줄게 된다면 더욱더 그런 현실은 좀 더 형편이 좀 더 궁박해진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예. 특히 국가 예산을 지금 여기 지방 재정이 열악한 재정 자립도가 약한 지방에서는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거의 그 사활을 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 상임위에서 그 지역에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이 그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숫자가 주는 것은 굉장히 저희한테는 불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작용할 수가 있죠. 예. 그 예를 들면 SOC를 예를 들면 그 새로 설치를 한다든지 또 그것을 이용한다든지 할 때도 인구가 상당히 기준이 되는 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항공이나 철도 이런 거 할 때도. 그 KTX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경부선하고 지금 호남선, 전라선하고 보면 다니는 횟수가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도 그 인구가 꽤 영향을 미쳤을 법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장철민 교수님? 그 아까 국회의원 수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예. 우리 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교수로서 정책 사업을 선정하고 할 때도 가보면 공무원들이 장관보다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활동 또는 그 예결위원회 위원 활동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 한 명이 주는 것이 단순히 한 명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위원 아무도 안 들어갔을 때 그 상임위원회 예산에서 지역이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상당히 거의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산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님? 인구가 줄면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SOC하고 좀 같이 해서 좀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은 예. 저희들 그 중앙에서 교부세를 지금 받아오는 게 있습니다. 교부세를 받아오는 거에서도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게 산식이 있지만은 거기에 당연히 인구수도 들어가 있고요. 예. 거기에 일반적인 인구수도 들어가 있지만은 복지 수요에 있는 해당하는 인구수가 또 따로 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중앙에서 예산을 바꾸는데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뭐 지방세를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구가 지금 중요한 거요. 그 인구가 중요한 게 저희들이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은 6대 4 정도로 있는데 국세가 8할을 가지고 있고 지방세가 2할을 갖고 있는 그 불균형을 해소하자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지방세를 하나 세원을 발굴해서 중앙에서 만들어줬다고 했을 때 쉽게 예를 들면은 국세였던 부가가치세에서 일부를 지방 소비세로 지금 만들어서 지방에 주고 있는데 이게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지방세를 만들어줬는데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로 들어가는 지방 소비세의 35%를 떼어서 비수도권 자치단체에다 이건 줘라. 수도권에서. 이런다는 것은 인구하고 그 지방세의 세입도 좀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게 지금 저기하고 있는데 SOC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뒷부분에 대책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저희들 지금 이 가장 큰 사업인 저희 지역 발전의 새만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SOC가 지금 이제 공항, 철도, 도로 이런 게 지금 항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거 할 때 전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C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구가 적고 그러면 이 BC 수요가 적게 나서 경제성 분석이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다 노력을 해서 추진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 할 땐 너무너무 어렵게 하나하나 지금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균형 발전 측면에서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처음부터 전라북도의 인구가 지금 적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약간 소극적이거나 다시 말씀드려서 인구가 적인 거에 대해서 패배주의에 빠질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중앙에다가 전라북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저희 도민이 똘똘 뭉쳐서 얻어내가지고 저희 이 기반에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은 우리 지역에 남고 외부에서도 타시도에서 우리 도에 올 수 있도록 저희 전라북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중앙에다가 요구를 하고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SOC 기반들이 깔리고 그러면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은 전라북도가 여기에 이제 사람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 지금 이 민선 6기 들어서 내발전 발전 전략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 한옥마을을 보시면 한옥마을을 갖다가 저렇게 잘 만들어 놓으니까 관광객이 작년에 그 중앙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965만 명이 지금 한옥마을에 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탄소 산업도 지금 내발적 발전 전략이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중앙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금 강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에서 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을 해줘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부연을 한다면은 제가 작년 말쯤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게 같이 논의했던 게 수도권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김제산단, 정읍산단이 오픈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새만금 산단,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좀 풀리면서 기업들이 있던 기업도 다시 수도권으로 가고 예.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내려오지 않는 이런 현상이 있다면은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인구, 청년들의 일자리나 이런 취업의 문제로 인해서 인구 감소되는 것은 굉장히 전라북도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를 비롯한 그 비수도권의 자치단체에서 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건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그리고 균형 발전까지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좀 대책에 관한 부분이어서요. 나중에 조금 더 혹시 보완할 수 있으시면 보완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기획시장께서도 그 전라북도에 뭐 여러 가지 항공, 뭐 철도 이런 SOC를 전라북도에 끌어당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할 때마다 중앙부처 상대로 설득을 해야 되고 이게 되는데 전라북도 인구가 워낙 적다 보니까 평가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과 이런 걸 겪고 계시다는 그런 하소연이 그 말씀 속에 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역시 전라북도 인구 감소가 가져온 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정치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세수에 관한 문제, 예산에 관한 문제, 이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전라북도 안에서 그 경제적인 활력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인구 문제와 굉장히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 이론에서 경제 성장의 주요 요소가 이제 자본의 크기, 노동의 크기, 그리고 기술력 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노동의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청년층이 우리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유치가 되게 되면 노동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지역의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잠재력을 하락시키는 그런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는 여기 보면은 그런 그 단기적인 그런 그 일자리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일자리를 많이 모색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성이 좋은 그런 일자리를 원하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단순 제조업의 경우는 굳이 청년들을 안 뽑아도 경력이 있는 그런 경력자들을 뽑으면 얼마든지 그 자기네들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뽑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이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 경우에 실제로 인재를 영입을 해서 이 청년을 인재를 유입해가지고 이 청년들을 활용해가지고 그 기업의 발전과 같이 가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제의 성장 잠재력 또 경제의 앞으로 향후 미래의 가능성 요것에 의해서 결국은 청년 고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청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크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 경제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고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지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기업들이 또 투자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인구가 계속 특히 청년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하락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기업이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기업이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또 줄어들게 되고 또 그러니까 또 청년들은 또 유출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지속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라북도의 그 인구 감소의 현실 그리고 이것이 빚어내는 현상까지 한번 좀 말씀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남은 시간은 좀 그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마 중간중간에 좀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해졌고요. 정부가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또 그리고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떠나는 형편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요인으로 지목을 해주셨는데 대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청년들 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일자리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게 사실 그 말이 그렇지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있는 모 연구원에서 인재 확보 역량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전국의 16개 광역지자체에서 13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지수 계산에 있어서는 역내 인재 양성 그리고 역의 인재 유인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추정한 이 지수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그 역의 인재 유인 역량은 11위 정도. 그리고 역내 인재 양성 역량은
4위 정도. 그래서 종합지수가 13위가 되는 겁니다. 예. 결국은 이제 특이한 것은 서울, 대전, 경기가 1, 2,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냐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서울, 경기 그리고 대전으로 유출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 정말로 영내 인재 양성의 힘을 양성의 그런 힘을 강화시켜야 되고 또 여기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반이 많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청년 고용 정책이 보다 활성화되는 그리고 지금까지 청년 고용 정책에서 또 한 단계 벗어나서 이제 이걸 산업과 연계시켜서 하는 정책을 이제 전개해야 되겠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는 이제 청년들이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 머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여건이랄지 그런 것도 같이 조성을 해야 우리 지역에서 보다 많은 인재가 유출되지 않고 인재가 유입이 되고 예.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인재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기업도 더 유치가 될 거고 예.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이제 그 예.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된 대책은 제가 나중에 또 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동안 그 일자리 얘기하면서 사실은 기업 유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근데 별로 이게 성적표가 좋지를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대한 궁금증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몇 가지 정책을 쓴 것이 창업을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대단히 리스크가 많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그 청년들의 실업률이 지금 2015년 전국으로 10%인데 지방은 뭐 이거보다 훨씬 2배 이상 높은 실업률 상태이기 때문에 창업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파급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지역에서 그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들어가서 5년 이내에 이직하는 이율이 한 60%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내지는 중견기업에 대한 중점적인 유치 전략,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소산업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잘 발굴해서 대기업을 유치를 해서 지역 성장을 활성화하듯이 우리가 새만금지구라는 그 거대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해외라든지 국내의 대기업 아니면 대기업 아래급의 중견기업 정도 수준에 대한 집중적인 유치 전략이 와야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마이너한 수준에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다 포함하지 못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뭐 창업도 좋고 또 협동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이너한 제3의 경제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 정신에 근거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같이 보완적으로 해서 질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고 지역이 튼튼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은 한번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기업 유치라고 해서 그동안 사실 그 김한주 지사 시절에도 그랬고요.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굉장히 많은 실적들을 발표한 것 같은데 그게 왜 그 인구 뭐 감소의 그 둔화라든지 인구 증가 이런 쪽으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그 의문점이 좀 드는데요. 사실은 이제 일자리의 개념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좋은 많은 월급을 주고 안정적으로 고용해주는 뭐 이런 이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라고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과연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질 좋은 일자리하고 개념이 일치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면 이 직장에서 이직률의 청년에서 굉장히 높거든요.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고 이제 저희가 어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직장이거든요. 좋은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저 청년들은 그 직장에서 나와서 또 다른 직장을 찾아가거나 이렇게 옮겨 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그건 청년들이 생각하는 질 좋은 일자리의 개념이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질 좋은 일자리의 개념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컨대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제 그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건 기존에 이제 우리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위로부터의 문화라든지 또는 고압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그 상명하복의 문화라든지 뭐 이런 그 일자리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훨씬 더 선호하게 됩니다.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질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이제 그 일자리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노동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또는 직장 문화의 개선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그 기업 유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청년들에게 이제 그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 유치 전략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만 과연 그 일자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미래의 트렌드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난다고 하거든요. 이미 청년들은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기업 유치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만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전략은 이미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대부분 서비스 영역에서 생겨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 새로운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적응하고 또는 새로운 자기 스스로 미래의 직업을 발굴할 수 있는 창직 문화라든지 또는 예.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확장 쪽으로 정책을 조금 그 변화시켜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좀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예. 이제 그 자치단체라든지 또 여러 곳에서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일자리에 청년들이 가지를 않아요. 예. 그 이유가 그 일자리가 청년들이 갈 만큼 그 청년들이 소중하게 생각할 만한 일자리가 못 되고 있는 거죠.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컨대 뭐 급여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노동 환경의 문제라든지 또는 직장 문화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요구나 열정이 그 반영되지 않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함께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합한 이제 그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의 그 질을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수가 좋아야 되고요. 일자리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예. 비전도 있어요. 아까 비전 부분이 아까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예. 또 사회적 평판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 그래 이제 쉽게 말하면 좋은 일자리 잡아야 장가도 갈 수 있고 또 이렇게 그런 사회적인 그런 현상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사실은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에 정말 청년 고용 정책을 어느 광역시도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전개했고요. 예. 특히 뭐 산악관 커플링 경우도 진행을 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고 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고용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훨씬 더 낮아질 것으로 고용률이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예. 다행히도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그래도 청년 고용률이 지난 4년 동안 올라갔던 것이 전라북도의 현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고용 유지가 오래될 수 있는 고용 유지 높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고용 유지를 높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직장에 오래 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망이 있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은 이제 물론 바람직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중견 기업 정도, 향토 기업으로서 정말 전망이 밝은 기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거기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다면 그 경우는 이제 청년들이 더 그 일자리를 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일자리 창출의 어떤 그 변화, 이제 또 이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신성장 동력 산업 이런 산업들의 일자리, 그냥 중장기 전망이 밝은 사업들이거든요, 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돼야 된다는 것에서 방향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바꿔주고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반부의 그 정청문 교수님께서 이제 40, 50대의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 이런 분들을 잘 건전한 생산 인력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받아들이는 방안 이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이분들이 이 안에서 좀 훌륭한 그 생산 요소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귀농귀촌할 수 있는 잠재 수요가 800만이라는 베이비 부모 세대 은퇴 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 베이비 부모가 갖고 있는 자산의 거의 70 내지 80%가 아파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수도권의 부동산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이면 많은 수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올 텐데 전라북도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농촌 지역에 일자리가 많다는 거고 일손 부족 현상에 지금 처해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용이 많이 되고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현재도 귀농귀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고창이라든지 완주라는 데는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들여다보면
고창은 복분자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들이 잘 바탕이 돼 있고 완주는 로컬푸드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들어왔을 때 집 짓고 사는 것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와서 스스로 그 노동의 강도는 낮지만 그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일자리와 연결된 그 귀농 귀촌 정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단체의 내용을 보면 귀농 귀촌 정책을 아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서 전담팀까지 둬서 들어오시면 집을 알선해주고 농지를 임대하는 거 지원해주고 경영 컨설팅 해주고 농사 교육시켜주고 하다못해 이 사람이 이사의 집들이에 대한 환송회까지 지원해주고 또 사회적 관계 기존 주민과의 갈등이나 이런 걸 또 해결해주는 또 행정 서비스까지 해줘서 그 안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데는 성공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걸 안 하는 데는 뭐 연간 100명도 안 들어오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앞으로 그 수요가 더 커질 거라고 본다면 보다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도 그 관련된 인력의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말씀하시죠? 예, 좀 조금 그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은 그 전라북도 지금 민선 6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삼락농정 정책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농업이 원래 그 농도라는 것이 이제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전통적인 농업 정책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러니까 6차 산업화까지 시킨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단순히 생산품이 아니라 가공하고 여기에 관광, 체류형까지 지금 오겠다는 이제 그런 농정 정책을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방금 귀농 귀촌 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데이터를 어느 정도 늘어보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아랫 부분인데요. 지금 전라북도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귀농 귀촌 현황을 보면 가구 수로 봤을 때 2001년도에 77가구에서 2010년도에 768가구, 지금 2014년 재작년인데 4,285가구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네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 제가 지금 통계적으로 조금 뒷받침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여튼 이 전라북 그 귀농 귀촌의 이제 성공적인 그 농촌의 이제 정착 지원을 위해서 어떤 정주 여건이랄지 도시민 농촌 유치를 위한 홍보, 교육, 귀농의 집 시설, 그다음에 농촌 유학 지원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저희가 정책으로서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그 이제 이거 조금은 더 이제 범위가 좀 넓어지는 건데 우리 혁신도시에 그 농수산대학이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습니다. 농촌진흥까지 농수산대학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제 3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 경쟁률이 입학 경쟁률이 5대 1입니다. 정부에서 이건 전액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를 졸업한 학생들의 여기를 농수산대학을 나와서 지금 농어촌에 종사하는 여 학생들의 평균 연 수입이 8천만 원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 농촌 지역이 앞으로 저희는 앞으로는 오히려 블루 오션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말씀드리면서 농업 후계자도 지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방금 말씀하셨던 귀농 귀촌도 지금 저희가 강력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농어촌 대학에 농수산 대학에 대한 이런 관심도 좀 많이 갖고 있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혁신도시의 영향으로 그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에서도 농생명 그 분야가 상당히 좀 뜨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기는 하던데요. 문윤결 교수님께도 좀 그 대책에 관련해서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가장 쉽게 전라북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외부 인구는 아무래도 이제 40, 50대 귀농 귀촌 인구를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귀농 귀촌 인구를 이제 저희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물론 거시적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지역에서 겪게 되는 삶을 좀 미시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그런 점에서 보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그 귀농 귀촌 인구가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해줘야 이게 이제 비로소 정착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부분은 1년 이내에 다시 다 이제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경우는 물론 소득도 창출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형성이 돼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시던 원주민들과 이 지역 주민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중요했어요. 예컨대 농사 기술이 좀 부족하고 뭐가 좀 부족해도 그 원주민들과 지역 주민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 그 도에서도
과연 지역 주민 공동체를 어떻게 원주민들과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를 더 지적하면 귀농 귀촌 인구들이 이 농촌에 정착해서 이 소득 창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사업이 여성 산업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부부가 와서 이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농사를 짓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 소득은 어디서 나게 되냐면 거기서 소출된 산업으로 식품을 만들어서 이제 이 소득을 얻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 식품은 이제 주로 여성의 영역이죠. 이제 청국장을 만든다든지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서 식품으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귀농 귀촌 인구에서는 이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정적으로 되는데. 그래서 여성 산업의 한 종류로 보고 이 과연 이제 여성 기업가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 또 이분들이 대부분 거의 90%는 식품 산업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가 이제 식품 산업이 역점 산업이시니까 과연 이제 전라북도의 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결국 귀농 귀촌 인구를 적극적으로 돕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구 대책과 관련해서 그 최훈 실장께서 이제 국도 균형 발전과 그리고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저지 이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건 이번에 수도권의 국회의원 수가 더 불어나서 정치적 영향이 더 세졌고 오히려 그쪽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계속 부르짖고 있는 입장이어서 이게 잘 될까 하는 좀 걱정도 좀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미처 못다신 말씀을 좀 짧게 들으면서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30초 정도만 좀 시간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철모 교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제 그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되고 하는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이제 청년들의 실업 문제 있는 것도 있지만 농촌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노령화에 따른 복지 문제. 이것은 이제 청년 실업 문제 못지않게 전국의 평균 이상의 거의 어떤 데 2배 이상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구조상 고령화된 농촌 지역의 지역 복지를 어떻게 질높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지역의 행복 지수를 높여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외부의 40, 50대가 유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존에 공가되고 있는 농촌 마을들을 어떻게 재생하고 새롭게 재창조해서 농촌 지역의 그런 공간 안에서도 지역의 복지가 스스로 지역자력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 교수님 30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지금 산업 구조가 이전까지는 상당히 그 청년 프렌들리하지 않은, 청년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산업 구조였는데 최근에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다양한 신성장 동력 산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청년 우호적인 그런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그런 신성장 동력 산업이 잘 성장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이 신성장 동력 산업이 더욱 육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교수님. 인구 문제는 이제 모든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죠. 정치, 권력의 배분이라든지 시장 경제 또는 복지, 문화 모든 사회적 문제하고 이제 인구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지역이 적절한 인구 구조를 갖추는 것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가 보다 더 적극적인 이제 대안을 찾기 위한 그런 어떤 범도민적인 전담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청년 일자리 문제로서는 저희는 작년에 조직 개편을 해서 전담 부서를 지금 만들었고요. 청년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 주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지금 발표해서 추진하고 있고 아까 좀 전에 이제 우리 신성장 동력이나 SOC를 얘기했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약간 그 발전에서는 뒤처졌는데 저희가 그걸 지금 전라북도가 발전하려고 하는 그 중앙정부에다가 문을 두드리는데 이제는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 타당성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에서 지금 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새만금 사업, 그다음에 연구개발 특구, 그다음에 아까 식품 클러스터나 지금 새롭게 선장 동력인 메가 탄소밸리 구축 이런 사업들을 도민들하고 우리 지역 정치권과 똘똘 뭉쳐서 중앙정부에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든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SOC도 만들어 나가면서 기업이 그렇게 되면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인구도 자연적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아까 농촌문 중에 지금 고령화가 하나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실버 산업이나 그 고령화의 노인 시설 같은 걸 다가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 감소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단박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어찌됐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먹고 살 만한 환경이 되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정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때마침 이 선거는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